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KJSO 2단계 온라인 교육 화학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를 보면 산소의 이동, 전자의 이동의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산화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할 때 산화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환원은 물질의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산화환원 반응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상황을 보시면요. 붉은 도가니에 붉은색 구리가루를 넣고 가열하는 실험이 있고요. 그게 과정 기억입니다. 그다음 이때 생성된 물질과 탄소 가루를 혼합하여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과정 니은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정 기억에서는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구리가 산화구리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구리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리는 산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정 니은에서는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구리로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화구리에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탄소는 CO2로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산화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산화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소의 관점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전자 관점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합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때 산화라는 것은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트륨이 염화나트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나트륨이 Na+로 됐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염소는 Cl-가 됐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Cl-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염소는 환원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이동에서 역시 동시성은 성립하는데요. 산화되는 물질이 잃어버린 전자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는 전자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좀 전에 선생님 제가 그 산소 이동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할 때 제약이 많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이 산화되어서 산화 마그네슘 되는 반응인데요. 여기 산소라는 친구를 보면은요. 여기는 O2, 여기도 EMgO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소의 개수가 변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산소는 환원되어서 EMgO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자 이동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먼저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가 이온으로 산화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환원되는 친구는 바로 산소 분자가 4개의 전자를 먹어서 2개의 산화 이온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4개의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그네슘에서는 하나가 산화될 때 2개의 전자밖에 못 내놓으니까 여기 반응식에 곱하기 1을 해서 잃어버린 전자와 얻는 전자를 같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식을 각각 더하게 되면 전체 반응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산소 관점으로는 산소가 환원되는 걸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전자 이동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이런 전자 이동에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은 금속 수용액과 다른 금속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연판에 이렇게 검은색 물질이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검은색 결정은 구리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액의 푸른색이 점차 연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푸른색을 띠는 구리이온의 농도가 감소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작성한다고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산화 반응식을 환원 반응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연이 아연 이가 이온으로 산화되고요. 구리 이온은 전자 2개를 얻어서 이렇게 구리로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반응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리 이온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변화될까요?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요. 아이언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음이온은 황산 음이온이 황산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되나요? 구리 이온 한 개가 사라지면서 아이언 이온 한 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것이 질산 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구리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 조각을 집어넣으면 이 구리 조각에 은박이 이렇게 맺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용액이 점차 푸른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두 개 내놓고요. 누군가 전자를 먹어야 되겠죠?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를 좋아하는 양이온이 먹을 수가 있는데 용액에서 존재하는 양이온은 은이온이 있었죠. 그래서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석출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은이온은 전자 한 개를 먹기 때문에 잃어버린 전자와 얻는 전자가 같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반응식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반응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구리 이온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양이 증가하고요. 은 이온은 감소하고 음 이온은 역시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요. 여기 보면 전체 양이온수 변화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 이온이 두 개가 사라지면 개수를 좀 잘 봐보세요. 은 이온이 두 개가 사라지면 구리 이온이 몇 개를 만듭니까? 바로 한 개만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관찰할 수 있는 것은요. 원자량 자체가 은이 구리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한 개 떨어져 나오면서 은이 두 개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속 조각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원래 수용액에서는 무거운 원자가 들어있는 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이 두 개 사라지면서 구리 이온 하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했었고요. 이제 산화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산화환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라는 것은 각 물질 중 각 원자가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가상의 전하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각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염화나트륨의 나트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1, Cl은 음이온인데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기 때문에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약간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차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자가 가지는 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여기 물 분자의 루이스 점전자식인데요. 이 두 쌍은 공유 전자쌍이죠. 산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쌍을 완전하게 산소가 다 차지해 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소 원자는 원래 루이스 점전자식으로 표현하면 전자를 6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유한 것까지 다 뺏어와 버렸으니까 원래 6개였는데 2개를 더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예요. 수소는 원래 전자를 1개 가지고 있었는데 공유하고 있는 것이 다 산소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수소는 남아있는 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1개 있었는데 전자가 1개 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결합 화학 물질의 산화수를 정의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루이스 점전자식을 그리게 되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실제로는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공결합 물질의 산화수를 결정합니다. 자,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은요. 일반 규칙과 우선순위 규칙이 있는데요. 일반 규칙은 항상 성립하는 경우요. 우선순위 규칙은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산화수를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일반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규칙 첫 번째로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수소, 산소 같은 물질의 산화수는 다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 이가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게 약간 좀 복잡한데요. 다원자 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은 다원자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산 이온은 이온 전하, 이 분자 이온의 전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이 황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6,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4개가 있으니까 각각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은 항상 0이 됩니다. 여기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각각을 더하게 되면 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 규칙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산화수를 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족 알칼리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1, 2족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산화수 규칙입니다. 그래서 Na2에서 Na 산화수는 플러스 1, MgO에서 Mg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플러스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에 플루오린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플루오린화 리튬이 있습니다. LiF.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게 바로 리튬이죠. 그래서 리튬의 산화수를 먼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리튬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F의 산화수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F의 산화수는 F의 산화수는 두 번째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선순위 규칙은 비금속 원소와 결합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HCl, NH3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바로 수소죠.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는 다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데요. 하지만 과산화물 같이 H2O2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도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H2O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우선순위가 있나요? 수소가 더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MgO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게 Mg, 우선순위가 낮은 게 산소죠. 그래서 Mg 먼저 결정하면 플러스 2, 그러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탄산나트륨에서 중심인 탄소의 산화수는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데 얼마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결정해 보면은요. 이때 탄소의 산화수를 X라고 한다고 치면 이 탄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나트륨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두 개가 있고요. 탄소의 산화수는 모르니까 X.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데 곱하기 3 해가지고 이것을 더했을 때 얘는 화합물이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나와야 되겠죠. 산화수 총합이. 그래서 X 값은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크로뮴, 다이크로뮴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크롬 원자의 산화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원자라고 특정 원자가 항상 같은 산화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결합해 있느냐에 따라서 산화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산화수 관점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한다고 하면은요. 먼저 산화환원을 정의를 산화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e2O3 철의 재료온 반응인데요. Fe2의 오수에 Fe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탄소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화수는 0입니다. 자, 여기 생성물의 Fe가 됐다는 이것도 호돈수 산화수가 0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Fe 같은 경우에 4개 Fe2O3 같은 경우에 Fe로 바뀌었을 때 플러스 3이라는 산화수가 0이 됐다라는 것은 산화수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환원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탄소는 0이라는 산화수를 가졌는데 CO2에서의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됐다라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산화제와 환원제입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여러분들 그 봉사 정신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봉사 활동을 할 때 남의 관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한다라는 거에 먼저 교육 봉사의 의미일 겁니다. 산화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화제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환원되는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환원제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산화되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환원제라고 하는데요.
이 산화제와 환원제의 특징을 보면요. 산화제는요. 자기가 환원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소들이 주로 있고요. 산화스가 큰 원자인 경우에 포함된 화합물은 대부분 아주 강한 산화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이나 산화수가 작은 원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환원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흔히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학인데요. 흔히 이온전자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전자법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옛날에는 이제 반쪽 반응법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이 단계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산화 및 환원된 화학종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산화 환원과 환원 반응에 대한 반쪽 반응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산소의 균형을 맞출 때는 산소가 부족한 곳에 물 분자를 추가하고요. 수소의 균형을 맞추는 곳은 수소 원자가 부족한 곳에 수소 이온을 추가하여서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춥니다. 마지막에 전하 균형을 맞추는 것은요. 전자수를 더해 가지고 전하 균형을 맞춘 다음에 산화 반응이 이른 전자수와 환원 반응이 얻은 전자수를 갖도록 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식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말로만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해당되는 반응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소 용액이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겠죠. 이때 철 이가 이온과 과망간이지산 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철은 플러스 산화수가 플러스 2고요. 철 3 플러스는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Fe2는 Fe 3 플러스로 이렇게 산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MnO4 마이너스에서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인데 여기서 망간 이가 이온은 플러스 2로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환원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반쪽 반응식을 나타낸다고 하면요. 이렇게 Fe 플러스가 Fe 3 플러스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원자의 개수가 Fe 똑같이 1대1로 맞춰졌기 때문에 다른 원자를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산소와 수소의 균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역시 산소, 수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 균형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3이라고 하면 플러스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른쪽에 전자 한 개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환원 반응을 좀 볼게요. 자, 환원 반응은 좀 복잡한데요. 자, 이걸 역시 반쪽 반응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산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반응물 중에 산소 원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물에 물 분자를 8개, 4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 분자를 더해 주게 되면 필수 불가결하게 수소의 불균형이 생기는데요. 수소가 오른쪽에 8개가 있는 거니까 원자가 여기에 보시면 반응물 쪽에 수소 이온을 8개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하의 균형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를 더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자를 더해야 되느냐? 환원 반응이니까 전자를 왼쪽에 더해야 되는데 전자의 개수를 5개를 딱 더하게 되었을 때 왼쪽의 전하와 오른쪽의 전하가 이렇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산화환원 산화 반응에서 잃은 전자수와 환원 반응에서 얻는 전자수가 같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에 5를 곱한 다음에 각각을 더해서 전체 반응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얻은 반응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 균형을 원자들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의 반응물 쪽의 총 전하량의 총합 그리고 생성물 쪽의 전하량 합을 이렇게 고려해서 전하가 균형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전하 균형이 맞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전자법도 있지만 많은 책에서는 산화수법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화수법은 별게 아니고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산화환원 방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가하는 산화수가 1만 증가했는데요. 여기는 감소하는 산화수가 5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두 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1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5를 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또 누가 또 안 맞을까요? 수소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먼저 산화환원 방식의 계수를 통해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된 물질의 양적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가는 계수가 2대 3이니까 Fe2O3랑 탄소는 2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주로 하는 것이 산화환원 적정인데요. 이 적정은 예전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강의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지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었죠. 자, 여기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nO4- 수용액을 사용하여서 미지 Fe 플러스 수용액의 농도를 이렇게 정하는 실험인데요. 삼각 플라스크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Fe 플러스 수용액을 집어넣습니다. 20ml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피펫을 사용하여 과정 1의 삼각 플라스크에 진한 염산을 5ml를 떨어뜨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뷰렛의 보라색의 0.05몰 KMnO4 수용액을 채우고 콕을 열어 적정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기가 뷰렛인데요. 뷰렛에 KMnO4가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농도를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적정을 할 때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게 있어야만 미지 용액의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간 용액에서 이렇게 주황색 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Fe3 플러스가 생성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용액의 색변화를 통해서 어, 산화환원 반응이 완결되는 종말점까지 됐다고 했다는 그러한 지점에서 과망가니지산 칼륨 수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실험을 했더니 과망가니지 0.05몰 과망가니지산 칼륨 수용액의 부피가 23mg가 소모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 잡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농도를 알지 못하는 FeNO3 수용액에서 도대체 철 이온의 농도는 얼마였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자, 먼저 0.05몰의 가망간지산 칼륨 수용액이 있었죠. 이걸 몇 미리를 사용했어요? 24ml를 사용했는데 이 과망간지산 칼륨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나요? 여기 보시면 1대 5로 반응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1대 5의 양적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몰의 MnO4-가 3몰 소모되면 5몰의 Fe 플러스가 생성된다. 그런데 철 이온의 농도는 모르는데 이 농도가 처음에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20ml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을 곱해가지고 X값을 구하면 0.3몰 농도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산화수, 그리고 그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동시성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식 계수는 어떻게 맞추고 거기서 들어가는 양적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워크시트를 풀어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